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이곳에서 방금 전에 석촌호수 4바퀴 10.25km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하여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합니다.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월 18일 그 시절에 전남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8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5.18의 그 역사적 의미, 가치 이거에 관하여 생각해 볼 그런 여유가 있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40년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12살의 나이였는데요. 지금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52세의 나이에 과거 40년 전에 그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유명 정치인들이 그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상징적인 장소로서 광주 망월동에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을 참배를 하는 게 관행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년 전에 그 망월동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막 들어가면 대학 시절에 즉 1987년도에 제가 대학 1학년이 됐는데요. 그 87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니물리안 행진곡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면서 그러한 민주화 시위 이런 걸 하면서 대학교 1학년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벌써 33년 전의 추억이 됐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묘지, 즉 국립묘지, 5.18 국립묘지에 들어가면 처음 입장하는 그 순간에 니물리안 행진곡이 그 군의 방송을 통해서 그 장중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 오고 가슴이 찐한 전율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탑 거기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 뒤로 조성이 되어 있는 5.18 국립묘역을 참배를 했었는데요. 그 묘역을 참배를 하게 되면 그 5.18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그 많은 그 호국 영령들의 그런 넋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비석에 다양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언제 어떠하게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석의 뒷면에 보면 정말 가슴 절절한, 정말 그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이 담긴 유가족들이, 그 희생자분들의 유가족분들께서 그 오빠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식을 그리워한다, 또 아버지, 또 남편, 또 부인을 그리워하는 그 다양한 정말 가슴이 맺히는, 한이 맺히는 그러한 문구들이 다 그 비석 뒤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한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탑 뒤에는 그렇게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어서 잠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묘역의 우측의 아랫부분에는 그 영혼의 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묘역. 그게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시신이 수습이 돼가지고 사망으로 이제 처리되신 분들은 당연히 유골이 있으니까 그 5.18 묘역에 그 안장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장 형태입니다. 평장 형태로 봉합묘 형식으로 해서 봉분은 없고 이제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골이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희생이 되셨는데 시신을 수습을 못했다. 그러면 실종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실종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유골이 없어서 영혼의 묘역이라 해서 그 민주화운동 묘역에 우측 아랫부분에 영혼의 묘역이라는 구역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참담한 그러한 그 슬픔을 느꼈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수습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유골이 없어서 그냥 영혼의 묘역, 일종의 가묘 비슷한 거죠. 가묘로 추모하는 그러한 그 슬픔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유족분들의 슬픔이 40년 동안 유지돼 오셨을 텐데요. 같은 그런 영혼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수년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 즉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을 때 정말 그 지금도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년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가치는 이미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그 자신의 몸을 바치신 멸사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치신 그러한 거룩한 그 호국 영령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에피소드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이다 보니까 광주의 시외버스 터미널, 광천동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거기 가는 버스가 버스 번호가 시내버스 번호가 518번입니다. 5.18 국립묘역이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518번 버스를 타고 광천동 터미널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5.18 묘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시면 그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한두 줄 서술되어 있을 뿐인 그 5.18의 그 민주화운동의 가치, 역사적 평가에 관하여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서 광주에 가시면 꼭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 즉 5.18 국립묘지를 참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던 그 공간이 구 전남도청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40년 전, 즉 1980년 5월 18일 그 민주화운동이 발발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광주가 전라남도 소속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소속 광주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지나서, 즉 1986년경에 광주시가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광주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라남도 도청은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전남도청은 계속 광주에 있다가 지금부터 한 십수년 전에 전남 무안군 삼양읍으로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남 목포시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남악신도시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전라남도 도청이 십수년 전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 25년 정도는 그 전남도청은 여전히 광주광역시 안에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남도청에서 열흘 동안 치열한 민주화운동이 이제 벌어졌고, 그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세력들이 파견한 그 군대와
그 민주화운동의 군대인 시민군 간의 치열한 격전이 구 전남도청 자리에서 열흘 동안 전개됐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것은 가장 시초는 1979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12월 12일 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 즉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5.18 민주화운동의 그 불씨가 그 시초가 이제 발생이 된 게 12.12 쿠데타인데요.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의 세력들,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 5.16,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죄송합니다. 1961년에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 쿠데타의 전에 1960년 4월 19일에 4.19 민주화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4.19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민주화운동이 1960년 4월 19일에 발생이 됐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 쿠데타가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에 있었던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 독재가 18년이 지속이 됐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18년간의 군사 독재가 종식이 되는가 싶었는데 79년 12월 12일에 또다시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을 전개를 했었었고, 그 민주화운동의 바로 한복판 중심에 광주가 있었던 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12 쿠데타가 1979년에 발생이 됐고, 계속 민주화 열망이 강한 민주화운동이 삼김씨,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이런 세 분의 김씨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는데, 그게 바로 1980년에 서울의 봄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 그런데 그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서 정말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던 공간이 바로 호남의 중심이었던 광주였던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1980년 5월 17일 날 그 민주화운동이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전남대학교 앞에서 이제 전남대 학생들과 군사 쿠데타 세력이 보냈던 그 군대와 충돌이 이루어져서 그 충돌이 촉발이 돼가지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8일 날 열흘간의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중심에는 이제 금남로의 끝에 있는 구 전남도청 그 공간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일 동안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전남 목포에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수년 전에 개봉됐던 송강호 씨 주연의 그 택시 운전사라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팩트, 사실관계나 역사적 가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된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광주는 완전히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파견한 군대에 의해서 외곽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다른 도시와 간에는 완전히 고립이 돼버린 하나의 광주라는 섬이 돼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돼버리니까 외부하고 연락 자체가 안 돼버리는 그러한 무인도와 같은 섬과 같은 그런 고립 상태에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갔던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요. 그래서 그 모든 언론을 다 통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세계에서는 광주에서 그냥 폭동이 일어났다,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다 폭동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고 5.18 광주 사태라고 그런 식으로 소요다, 폭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시키면서 무력 진압의 명분을 쌓아갔던 게 12.12 군사 쿠데타 세력들의 그러한 정권을 찬탈하려는 그 정권을 쥐겠다라는 5.1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짓밟아 버리고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고 정권을 획득하겠다라는 그런 반란 세력들의 음모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이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헬기 사격을 명령을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것에 관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실인데요. 여하튼 그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질 일이고 그 당시에 무력 진압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실 조사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더 조사가 더 이루어져 가지고 더더욱 명확하게 5.18의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어떤 시각에 따라 보수 세력이냐 아니면 진보 세력이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나 뭐 반란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한, 즉 18년 동안의 군사 정권의 포갑하에서 억눌려서 생활했던 유신 정권의 말기에서 엄청나게 뭐 긴급조치 구호가 발동이 되고 숨소리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러한 처절한 그 반민주적인 그런 사회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던 우리 민주화 운동의 세력들이 12.6 사태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그 민주화 운동의 불꽃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무력 진압시킨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진압 작전이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고 아울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가 고립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남 제가 살고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었던 전남 목포 이런 데에서는 광주의 그 소식들이 뭐 좀 전해졌었습니다. 전남 목포하고 광주는 한 75k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그 광주에 고립되어 있던 광주의 소식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해져 가지고 저희 목포에서도 시민군의 시위가 자주 발생이 됐었습니다. 뭐 2호 광장이나 그 다음에 목포역 그 광장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즉 국민학교 6학년 시절에 휴교가 며칠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시민군들이 이렇게 다양한 현수막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목포 시내를 이렇게 시위했던 차량으로 카프레이드 비슷하게 시민군들이 탄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시위를 했었던 게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구호가 뭐냐?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해라. 이런 구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목포에서도 이제 광주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간접적인 분위기였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광주의 그 고립된 섬 안에 계셨던 그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전남도청에서 한 300~400m 거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동년배인데요. 그분도 광주의 구 전남도청에서 한 300~400m 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엄청난 무력 진압 작전에 따라서 엄청난 총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지고 그 총소리 실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사격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M16 소총의 총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크게 들리는지. 그런데 그거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총소리 이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구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 앞에서는
계속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분수대에 계속 그 발언자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분들이 계속 교대로 올라가 가지고 충탄에 그런 그 세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펼치다가 총을 맞고 쓰러져 가신 그분들, 연설하셨던 분들, 또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저항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그 용기는 정말 범인들이, 즉 평범한 사람들이 흉내내기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그런 투쟁 정신을 발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정말 처절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역사적 가치에 관하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수양대군의 자리에 있을 때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무력 진압을 했던 그 세력들은 조선의 최악의 학살자였던 세조, 즉 수양대군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수양대군의 그 정권 찬탈 과정을 보게 되면, 자, 1452년에 조선의 5대 임금이었던 문종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12살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1452년인데요. 즉위했던 이듬해, 그러니까 1453년에 그 단종의 숙부이자 문종의 남동생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계유정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의 지지 기반이었던 재상그룹, 황보인, 김종서 이런 충신들을 다 참사를 시켜버리는 게 그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저는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군사 반란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단종의 지지 기반들을 다 학살을 해버림으로써 자신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듯이, 그로부터 한 526년의 역사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에 이제 뭐 그러한 분위기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 수양대군이 1453년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그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단종을 몰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는, 즉 1455년에는 드디어 단종을 협박을 해가지고 순순히 왕위를 넘겨라. 보통은 왕권이라는 것은 세습이기 때문에 왕이 승하하게 되면, 즉 별세, 사망하게 되면은 뭐 자식들이 그 왕권을 승계하는 것, 즉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가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데, 왕이 살아 있을 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선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위. 그래서 조선 6대 단종이 조선 7대 세조한테, 즉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방식은 선위, 단종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것은 100%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종이 형식상으로는 선위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왕위를 찬탈당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게 1455년에 단종으로부터의 수양대군이 왕위를 승계하는 그 과정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충절과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 즉 충의의 세력들이죠.
단종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세력들은 단종 복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그 애국 지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종 복위 운동, 즉 수양대군이라는 숙부한테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위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들 마음을 먹고 단종 복위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를 했었었고, 드디어 D-Day를 1456년 6월 1일, 음력 6월 1일이니까 양력으로는 한 7월 중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에 세조를 없애버리고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위시켜야 되겠다. 이게 단종 복위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이제 있었는데, 원래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사육신은 목숨을 바쳐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육신이고, 반면에 목숨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숨 살아가면서 사육신들의 그 죽음으로써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단종을 복위시키고자 했던 사육신들의 그런 애국 충절을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그 정신을 계승해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한 세력들이 생육신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종 복위 운동 과정에서 사육신과 생육신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 중에 사육신들은 그 세조에 의해서 다 참살, 능지처참이나 그 다음에 그 거열형, 그 다음에 고문사 뭐 이런 그 죽음을 면치 못하고 삼족이 멸하게 되는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되는 그 조선시대 최악의 학살자인 수양대군, 즉 조선 7대 세조 임금에 의해서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단종 복위 운동에 대한 세조의 학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1980년 세월이 한 524년이 흘러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이 그거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12.11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해 가려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 물러나라, 진짜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인 그런 민주지사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군사 반란의 그 주역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게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단종 복위 운동과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즉 524년 전에 일어났었던 1456년에 단종 복위 운동과 비슷한 게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무력 진압을 한 게 바로 세조가 단종 복위 운동에 참가했던 그런 사람들을 무력 진압한 게, 무력 진압 결과 발생한 게 사육신들의 처참한 그 죽음이었던 것 않습니까? 그렇듯이 524년의 세월이 흘러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사 반란 세력들의 무력 진압이 바로 한 수천 명의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희생자분들에 대한 학살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다들 가치관에 따라서 좀씩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그 단종 복위 운동의 세력, 사육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 6분이 결국은 모의를 해가지고 세조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D-Day를 1456년 6월 1일로 정했는데, 그게 같이 공모를 했던 김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한테 찾아가서 이런 걸 다 폭로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김질과 정창손이 세조한테 가가지고 이걸 다
이제 자백을 하고 그 사육신들이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산문은 그 능지처참을 당하고 박팽령과 그 다음에 그 이웅부는 고문에 의한 그 불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고문을 하는 그런 고문이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팽령과 이웅부는 고문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계와 하이지는 거열형이죠. 거열형이라는 것은 사지와 머리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말들이 천천히 끌고 해가지고 사지와 머리를 다 갈갈이 절단시켜가지고 찢어가지고 죽이는 게 거열형이지 않습니까? 이계와 하이지는 그런 거열형을 당했는데 그게 능지처참을 당한 이제 성삼문과 비슷한 형벌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성원은 자살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단종 복위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러게 투쟁하다 세조에 대해서 수양대군에 대해서 투쟁하다가 이제 그 사망하신 그 분들이 바로 사육신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분들의 그 역사적 행적을 기록해 가지고 후세에 남겼던 분이 바로 생육신의 한 분이었던 그 남효온이라는 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남효온이라는 분이 자신의 개인 문집인 추강집의 육신전이라는 파트, 육신전 챕터에다가 그 사육신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그 정신, 그 팩트, 그러한 이 단종을 다시 되살리려는 그런 운동들을 거룩한 정신을 기록으로 남긴 분이 바로 생육신 중에 한 분인 남효온 이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사육신 분들의 정신이 그 후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인식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육신 6분의 그 시신은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이 시신을 수습한 자들은 그 자들도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신 중에 한 분인 김시습이 그 시신을 다 수습해 가지고 지금의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다가 시신을 수습해서 안장시키셨던 분, 목숨을 걸고 시신을 안장시킨 거죠. 그 만약에 발각이 됐으면은 그 시신